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해양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 생태계관에서 첫 시간으로 주로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자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초식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되고, 생산자들은 주로 이제 녹색 식물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는 생산자들은 주로 식물성 플랑톤 이런 것들이 되겠고, 1차 소비자는 동물성 플랑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1차 소비자 뒤에는 또한 2차, 3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조그만 잡식성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또한 육식성 생물들이 소비를 기다리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물속에서도 동물성 플랑크톤은 소형 어류들이 잡아먹고, 나중에 큰 어류들이 또한 이러한 소형 어류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대형 어류들은 또한 그보다 더 큰 고래라든지 바다 사자라든지 먹이사슬망에서 최상등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는 이와 같이 1차 생산자로부터 2차, 3차 소비자로 이어지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차 생산자가 만든 에너지, 이것이 2차, 3차로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 흐름이 이루어지고, 또한 1차 생산자는 또 자체적인 호흡이나 또한 나중에 죽으면서 부패하면서 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 생태계에서는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와 해수 생태계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육상과 해수의 전이지대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로만 이루어진 지역은 육상에서는 이제 담수,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의 기수역의 전이지대 생태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 얕은 바다와 중간지대 바다, 그 다음에 깊은 바다로 갈수록 또 생태계의 모양이 바뀌면서 또한 생태계가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해양 쪽만 우리가 공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조간대가 있는 연안 지역에서 그 밑으로 대륙붕, 그 다음에 또한 그 밑으로 상부, 심해, 저서대, 그 다음에 하부, 심해, 저서대 등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해수 표면으로 보면은 표층 표용대가 200m까지, 그 다음에 중층 표용대가 1000m 정도까지, 그 다음에 상부 심해 표용대가 4000m 전후에서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하부 심해 표용대가 11,000m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적인 생태계 구분이 이루어지고, 각 깊이나 상태에 따라서 생태계의 모양은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해양 생태계는 또한
조그만 지방적인 소형 생태계에서 좀 더 이보다 큰 지역적인 지역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대규모 해양 생태계, 라지 마린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대양 생태계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생산성은 일단 영양분을 만드는 1차 생산성, 즉 무기물을 비생물적 재료인 무기물을 생물적 복합물, 복합 유기물로 바꾸는 과정, 이것이 이제 1차 생산성이 되겠습니다. 대개 생산성의 기준은 에너지로 한다든지 혹은 만들어진 생체의 무게, 주로 이제 건중량, 마른 그 중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생산성은 먹이 사슬에서 1차 생산을 한 이러한 먹이들을 먹어서 이루어지는 이제 생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2차 생태계의 생산성은 일단은 1차 먹이 사슬의 조직 수준과 2차 수준 사이의 비교, 즉 에너지 비교라든지 건중량 비교를 해서 상호 간의 생산성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에너지 흐름을 중심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에너지의 첫째 법칙은 대개 1차 생산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호흡이라든지 조직 내 축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에너지 법칙은 이러한 에너지가 새로이 증가한다든지 아예 중간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법칙은 에너지의 그 1차 생산자로부터 2차 생산자나 3차 생산자로 옮겨갈 때 이때 그 어떠한 에너지도 100% 효율적으로 그대로 다 이용이 된다든지 그러진 못하고 중간에 반드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배설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단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 다음 단계로 전달될 때는 100% 전달되지 못하고 또한 중간에 로스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 10% 룰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즉 영양 단계가 변화될 때 전체 그 식품 에너지의 약 10% 정도만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1000kcal를 만들어냈으면 1차 생산자는 그 10분의 1인 100kcal 정도만 인수를 받게 된다 하는 뭐 이런 식의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법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1차 생산성은 아까 1차 생산자 이것을 주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생물이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포식자들은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독립영양생물은 항상 1차 생산자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2차, 3차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독립영양생물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중량을 불려나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푸드 체인이 하위 단계부터 고위 단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의 1차 생산성만 가지고 보면은 주로 연안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로 표시된 연안 지역이 상당히 생산성이 높고, 거기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1차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에서 이루어지는 푸드체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푸드체인은 각 영양 단계가 단계마다 이 물질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영양 단계는 먹이사슬의 특정 단계에서 먹이를 공급하는 모든 생물체의 모임이 되겠고요. 대개 이제 같은 단계에 있는 생물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먹이를 만들어내거나 획득하는 그러한 생물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별로 이동할 때 약 10%의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호흡 등으로 물질 에너지의 소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 단계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생물량이 적어지고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 개체수나 이런 중량을 가지고 따져볼 때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태계에서의 그 바이오매스 피라미드는 개체 숫자로 따진다든지 건중량, 즉 바이오매스로 따져서 볼 때 사다리 모양, 계층식 구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먹이사슬을 보게 되면 해양에서는 주로 가장 최하위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주로 있고요. 나머지 일부 이제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1차 생산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1차 소비자로서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2차, 3차 소비자로서 소형 및 대형 어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죽게 되면은 다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그래서 다시 이 에너지 흐름을 환류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식물 플랑크톤은 빛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영양염들을 통해서 1차 생산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초식성 플랑크톤을 통해서 먹이를 먹는, 이러한 먹이를 먹는 어류에까지 전달되고, 또 이제 해저에서는 세균들이 위에서 떨어지는 플랑크톤이나 어체류를 분해하면서 세균들이 번식하고, 이것들이 저 원생동물이 먹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또다시 도는 그런 상태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해양에서의 바이오매스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차 생산자와 1차 소비자 사이에 역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육상 생태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내는데, 해양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역피라미드 구조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
생존 기간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존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3주, 20일 정도까지만 생존하기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풀 같은 거는 1년생들이 많고, 나무나 이런 것들은 이제 10년, 20년 그 이상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서 다른 2차, 3차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바다에서는 이제 1차 생산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주 이제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개체수는 오히려 작고, 이것을 먹는 1차 소비자들, 동물성 플랑크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높은 번식률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현존량을 가지고도 보다 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피라미드 형태, 리버스 피라미드 형태의 그러한 생체 바이오매스 피라미드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1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보면은 1차 생산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빛이겠죠.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다에는 15m까지는 전체 태양빛의 50%가 들어가고, 그리고 해저 약 70m까지 태양빛이 도달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20m 이내에 수심에서 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1차 생산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바다에는 무기탄소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해서 영양분으로 만들고 유기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제약 요인으로서 주로 이제 질소나 인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나 인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이런 영양염류가 작은 곳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 아주 가까운 곳이나 그 다음에 심해역에서도 용승지역, 해저에서 바닷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용승해역에서는 이러한 영양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바다 지역에 고용 폐기물들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투명도가 저하돼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양염류들이 많이 배출될 경우에는 과잉 생산을 나타내는 적조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오히려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육상과 바다를 통틀어서 1차 생산 분포를 에너지 기준으로 볼 때에 제곱미터당 몇천 킬로칼로리가 생산이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제일 높은 지역이 연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강억이나 그 다음에 광천이나 산호초가 나오는 아주 연안 지역,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연안에 그 농업이 조금 있는 평야지대, 이런 지역이 제일 높고요. 여기로부터 육상 안쪽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 지역으로부터 먼 바다로 나갈수록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준으로 볼 때 연안 지역
상당히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에너지 기준인데, 아까는 1000kcal였는데 오는 그냥 일반 킬로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안의 기수구역과 산호초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열대우림 지역, 그 다음에 연안에 비옥한 농지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부영양화된 호수, 부영양화된 습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1차 생산성이 높고, 바다에 같은 경우는 원양으로 나갈수록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중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몇 g을 연간 생산하느냐, 300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주로 염습지나 산호수 지역, 1000에서 3000 지역이 주로 이제 연안 기수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해로 갈수록 또한 1차 생산성, 기초 생산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중량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초 생산력을 따져보면은 단위 면적당 기초 생산력 평균과 전체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전체 이 기초 생산력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원 인벤토리를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생산력은 산호초나 습지나 이런 지역이 높지만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체 인벤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산력 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이제 대륙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과 대양을 비교했을 경우에 대양의 면적이 역시 넓기 때문에 실제로 연안보다는 전체 대양에서 생산하는 총량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호초 지역만을 또 별도로 뽑아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산호초가 있는 지역은 이제 회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나타난 지역에는 생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색으로 나타난 지역이 주로 이제 호주 북쪽하고 인도네시아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산호초를 통해서 상당히 그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이런 바이오매스와 더불어서 이제 생물 자원이, 즉 어류 자원이 이제 어디가 풍부하냐 하는 것을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나타내 보면은 바이오매스가 지금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제일 높게 이제 나온 지역은 북 태평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금친 부분들이 주요 이제 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지역이 상당히 생물자원의 풍도가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태평양과 페루 동부 해영, 이런 쪽이 또 생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즉 영국의 북해 부근에 이쪽 지역에 생물 자원이 풍부한 어장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적도 인근 지역은 전체적인 바이오매스가 낮고 어류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온대 지역과 냉대 지역으로 갈수록 생물 자원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는 생산성, 즉 광합성을 통해서 얼마큼 영양분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이제 앞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에서 생태계 내부의 종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우리 인간 생활에 어느 정도로 이 효용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평가에 도입된 것이 유엔에서 이제 2005년에 사천년 생태계 평가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이러한 생태계로부터는 에코시스템 구슬을 인간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계로부터 얻는 물질적 생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코시스템 구슬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주로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생태계 재화들은 인간들이 먼저 가서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고 훼손되는 그러한 상태로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하딩이라는 사람이 말한 공유주의 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유주의 비극 때문에 생태계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나 NGO나 이런 데서 이제는 개입을 해서 인간이 함부로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그런 환경 규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기능과 상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기관들도 있고 복잡하게 이제 생태계 서비스 주변에 구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주로 이제 생태계가 확립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돌릴 때 여러 가지 생지화학적 드라이버들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구조가 아까 공유주의 비극 때문에 이런 관리 구조가 이제 셋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나 개인과 기관들이 이런 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인간의 복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목표로 두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태계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정책을 거기다가 부여를 해서 생태계 서비스가 훼손되지 않게 인간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구조를 정부나 NGO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은 1977년에 웨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자연의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또 개량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또 연구를 하면서 1997년도에는 콘스탄자나 데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유엔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와 환경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2003년도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 시스템을 환경 서비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서 2005년도에 새천년 환경 시스템 평가 보고서
우리가 보통 MA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러한 에코시스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혹은 국가별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2011년도에 영국에서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를 최초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고스나자가 처음으로 이 생태계 서비스를 가치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당시의 해양의 가치와 육지의 가치를 비교하면은 육지보다 해양의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화폐 가치 추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생태계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추정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분류라든지 또 이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 툴,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생태계 서비스 연구 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유엔의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가 UNEP 주도로 5년간에 걸쳐서 95개국 1360명의 연구자가 참여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EEB라는 에코시스템과 생물 다양성 경제학 학계죠. 그 다음에 유럽의 환경청, 그 다음에 미국 환경청, 이런 데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생태계 서비스의 분류와 평가 체계를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국가 회계나 이런 경제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확립해 나갈 거냐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영국이 2011년도에 영국 생태계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고, 2012년도에는 국제적인 이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가 간 과학 정책 플랫폼인 IPBES가 설립이 돼서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05년도에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 MA 보고서에서는 생태계의 서비스를 4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후 연구에 아주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계가 주는 서포팅 서비스라고 해서,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깨끗한 토양을 형성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1차적인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간접적으로 이 인류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상품성 물품을 지원하는 공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야생식품이라든지 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서비스로서 생태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는 실제로 생태계와 자연을 조절하는 조절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계를 또 온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조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의 습지를 통한 여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이 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과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컬처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24가지 세부 서비스로 기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MA 보고서가 전 세계 생태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가지의 서비스 중에서 15가지의 서비스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4가지 범주의 이 생태계 서비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공급 서비스, 공급적 서비스는 실질적인 상품으로서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물건이나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량이나 연료나 물이나 목재나 유전자원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시장에서도 유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바로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공급적 서비스는 시장 화폐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적 서비스는 우리 생태계가 지구의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대기질을 유지한다든지 기후를 조절한다든지 물과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식을 조절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적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 가치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로 이제 비시장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서비스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바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다.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화폐 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화적 서비스는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죠.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떤 심미적인 감정, 정신적인 이완,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로 바로 나오지 않는 비시장제이기 때문에 화폐로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토양의 형성이라든지 생산, 1차 생산, 영양을 생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공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지원적 서비스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시장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떻게 이제 화폐 가치를 평가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분류로 유엔의 그 새천년 생태계 평가에서는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분류도 있습니다. 즉 생태계의 그 가치를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냐 혹은 사용 가치가 없느냐. 가치는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닌 것. 이런 것은 이제 비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치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하는 서비스들은 간접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중에서는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유전 공학이 발전하면서 그 유전 정보를 그대로 또 활용해서 뭔가를 가치 창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옵션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사용적 가치에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면은 생태가 전체가 파괴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태계의 사용 가치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또한 생태계 내에 여러 가지 인류 문화 역사적인 그런 그 유적들이 또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적인 유적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또 우리가 다른 분류 체계를 통해서 또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자원들이 어떤 평가 체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단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 자원에는 어류 자원과 같이 어느 정도 잡아먹어도 계속 이 재생이 되면서 또 생산이 되고 또 생산이 되는 이런 재생 가능한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도 물론 사용 가치가 있는 해산물도 있고 또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해양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의약품이나 또 서식 자체가 상당한 자원으로 비사용적 가치가 있겠습니다. 비재생 자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지에 묻혀 있는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자꾸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해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적 가치는 없지만은 또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나 미래에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비재생적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으로 나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비시장 제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해양 생태계 생산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생태계 생산성이 아니라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 차이가 있죠. 해양 생태계 생산성을 평가할 때는 주로 에너지 흐름 위주로 파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도 생산 에너지나 생산된 총 건중량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왜 이런 것을 또 굳이 파악하느냐 하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에너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전체 영양 단위의 에너지 구조 파악하는 데 상당히 이제 유용하고, 그 에너지 단위 그 자체를 관리하는 데 또 상당 부분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서비스는 주로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을 나누어 보고 이것을 화폐 단위로 화폐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생태계를 훼손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성을 평가할 때 그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라는 것을 평가할 때 이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을 가치로 평가해서 사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그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치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기능 간에 어떤 기능이 화폐적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을 또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태계 생산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는 조금 좀 목표도 다르고 사용 방법도 좀 틀리다. 해양 오염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이 또 있습니다. 아까 해양 오염으로 생산성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해양 오염으로 생태계가 또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사용 가치가 저하되고 개체군이 파괴가 되고 생물종이 멸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가치는 아니지만 비사용가치가 상당히 저하된다. 생물 다양성이 저하되는 것. 이것이 이제 비사용가치의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오염은 해양생물 그 자체가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해양생물을 이용하는 인간이 또 이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생물을 이용할 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아까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이제 상품으로 주어지는 공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해양오염이 이제 이런 피해를 줍니다. 또한 해양오염은 해수의 이용 제한, 그 다음에 생산물 생산 감소, 그렇게 해서 이제 해수의 물이라든지 수산물 상품의 공급 서비스가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해수욕을 할 수 없게 되면 문화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양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생태계 서비스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성 평가를 할 때는 베니핏하고 들어간 코스트를 비교해서 1.0이 넘는다, 즉 베니핏이 더 크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코스트가 더 크다 그러면 사업하기에 부적합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치에서 호텔을 지을 경우에 베니핏, 즉 이익은 숙박객이 누리는 효용입니다. 그리고 원가 C는 건설에 들어간 건설 원가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B가 C보다 크면은, 즉 이게 1보다 크면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시장제인 경우는 바로 시장 가치를 여기 투입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숙박객의 투숙비가 사업자가 얻는 베네핏이 되겠죠. 같이 숙박객이 내는 호텔 투숙비가 되겠죠. 그것을 연차적으로 다 모으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초기에 투입한 건설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B가 C보다 크면 사업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뭐가 반영이 안 되느냐. 코스트에 생태계 훼손이 생겨서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으로 하락이 되거나 생태계 서비스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 코스트에 넣지 않게 되면은 이 평가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치 생태계가 훼손돼서 조절 기능 서비스를 못하게 되고, 또 비치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수용을 못하게 되니까 문화적 서비스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 기능을 비용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화표로 표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용을 못한다든지 멸종이나 훼손이 돼서 이렇게 없어진 생태계 서비스를 반영을 않고 그냥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업성 평가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즉 원가 부분이 축소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코스트에 이러한 생태계 훼손 비용을 넣게 되면은 1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와 같이 비시리우스를 간단하게 그냥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와 같이 해양생명자원이나 환경자원은 경영에서 평가가 어렵다. 그것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고, 즉 비자산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비권리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생태계는 누구도 주인이 없어서 그 권리를 누가 보유해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치 평가가 안 돼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고, 그래서 계량화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평가가 자체가 어려우니까 또 해양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비시장적 재화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들을 학자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낸 것이 첫 번째, 무슨 서비스에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대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좋은 해수욕장이 있을 때 해수욕장에 이제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입장료를 안 받는 해수욕장이 대부분인데요.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급 해수욕장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해수욕장의 사빈의 가치는 willingness to pay,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을 내겠다는 사람이 2사람, 1000원을 내겠다는 사람이 1사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 합치면 이제 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00원이 willingness to pay가 되는 겁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2000원 정도 있더라. 그래서 이 2000원을 그 해수욕장이 갖는 가치로서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3사람 가지고 평가했지만은 해수욕장에는 주로 몇만 명, 몇십만 명씩 가고 심지어는 몇백만 명도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합산을 하면 그게 수십억 원도 될 수 있고 수백억 원도 될 수 있고 수천억 원도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평가한 금액이 우리가 해수욕장의 평가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Contingent Valuation Method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CVM 메서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방문할 것이냐. CVM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방문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군데서 올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이 들인 여행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행을 지불하고라도 그 해수욕장에 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의 비용은 그 해수욕장 가는데 비용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온 사람 몇 사람, 10명이면 10명 곱하기 대구에서 그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5만 원이면은 곱하기 10명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그리고 지역별로 이와 같이 곱해서 다 더하면은 이게 여행 비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비용, 예를 들어서 갯벌이 환경을 정화하는 비용이 있을 때 1헥타르가 50만 명의 이 방출한 물질들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5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비용, 하수 처리장 비용이 그 갯벌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비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서비스 기회가 없어질 경우 드는 비용,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가 없어지면서 그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홍수를 통해서 홍수 방제 비용, 그것이 그 사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회피 비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같은 것이 유출돼 가지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유출된 기름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환경 훼손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 환경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오염 처리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근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에서 집을 지을 경우에는 그 경관 프리미엄, 우리 한강이나 이런 데서 강 근처에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높죠. 그래서 실제로 강이 보이는 아파트하고 보이지 않는 아파트하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한 뭐 5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5천만 원이 그 경관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혐오시설이 근처에 왔을 경우에 자기의 자산 가격이, 자기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한 뭐 3천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오염의 시설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자산에 미친 가격, 이런 것이 이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가격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한 추가적인 영향이 그 환경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산 가치를 통한 방법인데 헤도닉 프라이싱 메서드, 헤도닉 가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들에서 평가한 것을 유사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한 이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5천만 원 차이가 났으니까 비슷하게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될 때 프리미엄이 강가에 있는 아파트가 프리미엄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 5천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환경을 갖는 지역에서는 또 유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뭐 가격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의 이 비시장제와 가치 측정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피비용법, 대체비용법, 요소소득법, 여행비용법. 요소소득법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을 통해서 고기가 더 많이 잡혔을 경우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죠. 그 늘어난 소득만큼이 수질 개선에 효과를 통한 그러한 환경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계 생산추계법은,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생산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10개 입력을 하게 되면 산출은 20개가 된다. 그런데 10개를 넣는데 20개가 아니라 22개가 나오면은 뭔가 시스템에서 2개를 더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환경이 개선돼서 2개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변화됐다. 그럼 환경 개선에 이게 서비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집단가침법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주로 이제 개인의 그 가치평가법이었는데, 집단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어떤 가치를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에는 생태계의 여러 가지 구조와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 생태계에서 나오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용이나 간접적인 이용이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효용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치화 시켜 가지고 그 전체 환경이 갖고 있는 총괄적인 경제적 가치를 이와 같이 산출해 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갯벌의 생태 평가 가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영종도 갯벌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CVM 메서드입니다. 오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좋은 갯벌이 있는데 갯벌에 들어갈 때 얼마씩을 내겠느냐, willingness to pay, 얼마씩을 내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033명에게 따져봤는데 그 갯벌의 서식지 기능에 대해서는 1879원을 내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서식지원에 들어가서 갯벌에 대한 교육도 받고 갯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구당 2,200원 정도의 돈을 내겠다. 그래서 가구당 한 합치면은 약 한 4,000원 정도는 내고 입장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CVM 메소드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인천 갯벌을 가지고 갯벌의 저서 생물에 의한 정화 기능을 가지고 대체 비용법으로 정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시설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리 시설의 비용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헥타르당 연간 3,400만 원 정도의 이러한 대체 비용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연간 3,400만 원의 어떤 시장 가치를 갖는다 하는 것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연간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 상품으로 잡히는 것과 상품으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합쳐서 3조 8,650억 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골재도 채취가 돼 가지고 아파트로 오는 건설 현장에서 발행되는 것이 연간 2,693억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에 묻혀있는 지하자원, 그 다음에 심층수, 해수욕장, 국립공원, 갯벌, 그 다음에 하구역,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우리나라 연안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4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해양 유리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1991년에 엑슨 발데스라고 하는 유조선이 알래스카 근해에서 손상이 되면서 유류 오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 평가 체계를 가지고 대충 평가를 해보니까 재판정에서는 약 2억 8,700만 달러 정도의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50억 달러 정도의 징벌적인 피해 배상액을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당시에 생태계를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고려를 하고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데 이 사건이 굉장한 도움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평가 방법은 여행비용법, 트래블 코스트 메서드, 그 다음에 헤도닉 프라이싱, 헤도닉 가격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CVM 메서드,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는 그 기능별로 비시장제적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평가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태계 생산성과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고파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